자, 동행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쟁답안 184페이지부터죠. 자, 의무이행 소송은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은 없어요. 의무이행 소송을 물어볼 때는 일단 거부나 부작위가 대상이 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거부나 부작위와 관련해서 권리구제 수단을 물어보면 의무이행 소송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판례에 따라서 안 된다 이렇게 내리면 되겠습니다. 의무이행 소송보다는 사실은 160번에 나와 있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 소송이 거의 시험 기출만 봐도 알겠지만 여러 번 나왔어요. 따라서 이건 브리타로 대비를 해주십니다. 브리타로 체크를 하세요. 보통은요, 질문 형태는 처분이 임박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발령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법,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우리 시험에서도 2012년에 물어봤는데 이미 10년 지났고, 의무이행 소송보다는 예방적 금지 소송을 많이 물어보는 추세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예방적 금지 소송은 우리 판례는 법정의 항고 소송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판례만 정확히 써주세요.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선을 취한다. 논의 실익은 근데 왜 이렇게 해석상 인정하려고 하는 거냐? 보다 더 실효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예방적 부작위 소송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 2019년 590제 시험이었는데요. 여기서는 국립대 총장 임명이 임박해 있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송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적 금지 소송이 문제가 될 때는 누군가의 침익적 처분이 임박했을 때고요. 의무이행 소송의 대상은 거부나 부작위일 있다는 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고. 취소의 대상적 격은요. 거기 186페이지에 보면은 대상적 격은 맨날 쓰잖아요. 시험에서 맨날 쓰는 내용인데 특히 기록에서 나올 때는 2번을 좀 주의하세요. 행정처의 불법방법의 안내와 참석 인정 여부인데요. 거기 문제점에 써 있는 내용 있죠. 이게 만약에 기록자료나 사례에 나와 있으면 이 편을 꼭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항고쟁송이 가능한 처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불법방법의 안내가 있는지를 꼭 찾아주시면서 행정청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면 대상적 격 제일 끝에 있는 최근 판례 봅니다. 인식가능성, 예측가능성, 규범적 고려. 이거는 선택된 지문에도 나왔죠. 상대방은요. 행정심판 소송이 가능하다고 만약에 문서로 안내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인식하게 될 거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규범적으로 고려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판단된다. 처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안내가 뭐로 나왔을 때?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이나 부작위잖아요. 부작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데 사안 같은 경우는 조치를 취했으니까 안내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부작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작위는 신청을 했더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 부작위예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사안은 안내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안내가 나왔다? 일정한 행정작용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행정작용을 다투고 싶으면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가 나왔다면 결국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으로 볼 때 처분인가 보구나. 항고소송을 다투어야겠다. 그러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인식가능성, 예측가능성을 규범적으로 고려한다. 이 세 단어를 꼭 써주시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다. 그런데 만약에 기록표기에서요. 상대방의 답변서를 보니까 처분이 아니라고 방수항변에 나와서 처분이 아니라고 보세요. 안내문을 이렇게 던져놓고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나중에 처분이 아니라는 방수항변을 해버리면 이 경우는 뭐가 된다? 신치 위반이라는 거죠. 판례 표현에 의하면 근만원의 원칙 위반, 즉 신의칙 위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칙 위반을 준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안 내놓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야? 이런 말이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거부청의 성립 요건은 시험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긴 하는데 주의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막 쓰는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보통 허가를 받는다. 예를 들면 건축법 11조. 허가는 건축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권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설문에서 허가, 면허, 운전면허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인가. 조합은 특례급이니까 무조건 조합에서 인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조합은 또 행정규칙 19조 사무와 관련해서 공당사. 이게 지금 특례급으로 지키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승인. 승인은 주의하라고 자꾸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이란 말이 나오면
사업계획 승인이란 말이 나오면 포인트는 승인이에요. 근데 계획자에 피를 꽂혀서 행정계획이라고 쓰면 절대 안 되죠. 왜냐면 이 계획서를 누가 만든 계획이요? 사인입니다. 사인이 신청할 때 처음 하는 계획서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행정계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보통요, 사업 받기 위해서는 이 계획서를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승인이야, 승인. 특히 사업 승인은 보통은 특허라고 보셔야 돼요. 허가, 면허, 인가, 특허 이런 말이 나오면 당연히 처분이에요, 당연히 처분. 당연히 처분이고 이런 처분을 받기 위한 법규상 신청권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판례가 거부처분 승인 요건 신청권이 필요하냐 이런 논의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나왔는데 갑자기 뭐 거부처분 승인 요건 이런 거 쓰면 이상한 거예요. 답안지 자체가 아무 때나 쓰려고 하지 마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부처분 승인 요건 법규상 두 대상 신청권에 동그라미 치고 우리 시험에서 지금 안 나온 게 뭐예요? 행계청이에요. 행계청. 행정개입 청구권. 이걸 집어넣으세요. 보통 여기에 계획변경 청구권하고 행정개입 청구권이 들어가는데 개변청은 두 번 물어봤어요. 행정개입 청구권을 안 물어봤으니까 거기다 쏙 행정개입 청구권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행정개입 청구권은 사례형 객관식도 나온 바가 있지 우리 편시에. 그래서 알아두시고 3번 반복된 거부행위 책임성. 이것도 A급이죠 이건. 특히나 이거는 타 시험에서 최근에도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자, 1차 거부, 2차 거부. 반복된 거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다. 근데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판례는 제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신청 제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청의 취지가 있다면 신청 제목이 만약에 이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신청의 취지가 있다면 뭘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새로운 증빙자료입니다. 사례나 기록에서 새로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신청했다. 그럼 여기서는 1차 거부를 다투는 불복의 의미보다는 새로운 신청을 해서 인용 처분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더 짙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신청이라고 썼어. 근데 거부에 대해서 이 신청을 하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증빙자료를 제출해요. 타시험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걸 심사했다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심사에서 기각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걸 법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된다? 새로운 증빙자료는 거부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목적보다는 새로운 신청의 의미가 있다. 게다가 심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뭐를? 이 증빙자료를 봐도 소유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새로운 심사를 거쳐서 기각했다면 얘는 뭐가 된다? 새로운 거부처분이 되는 거야. 새로운 거부처분이기 때문에 얘가 재소기한 기산점이 돼요. 근데 끝에다 뭐라고 반드시 써주라고 했어요? 행정기본법 36조 1항에 따라서 개별법에 법적 근거 없어도 이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기각 결정이 나오면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얘는 원처분 확정. 자,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지금 종래 판례 견해에 따르면 얘 소의 대상은 기각 결정. 왜요? 새로운 거부처분이니까. 그러면 재소기한 기산점은 이거 우리 법무에서도 물어봤어요. 나중에 이거 마무리할 때 이거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재소기한 기산점은 얘가 새로운 거부처분이니까 새로운 거부처분인 기각결정서 송달시입니다. 근데 기각결정서 송달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거부처분이니까. 그런데 행기법에 따르면 어떻게 달라져요? 행기법 36조에 따르면 개별법에 이의신청 규정이 없어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기각결정이 나오면 기각결정은 원처분을 확정했기 때문에 소의 대상은 원처분이 되는 거야. 기각결정은 원처분을 확정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차이가 나오죠. 그리고 재소기한 기산점은 기각결정서 송달시는 동일해요. 근데 뭐가 달라져요? 조문이 달라지는 거야. 얘는 행정기본법 36조 4항에 따라서 기각결정서 송달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재소기한 기산점은 똑같습니다. 근데 논문은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거부처분이니까 새로운 원처분서 송달시로서 기각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송달시. 새로운 원처분 송달시가 되는 거야. 뭐 원처분은 아니긴 하지만 두 번째 나온 거니까. 근데 얘는요. 행정기본법 36조 4항에 따라서 기각결정서 송달시 둘 다 90일 내 심판 청구 또는 소송 제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법무에서도 한번 물어봤고 그 다음에 노무사 행정쟁수법에도 기출이 됐어요. 작년으로.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로도 한번 냈었죠. 자, 알아두시고 오늘 사례 시험 보는 날이 내일인가? 내일이죠. 내일 시험 보는 것도 저번 시험과 마찬가지로 올해 타 시험 기출입니다. 타 기출인데 5급이나 입법컷이니까 가장 핫한 문제니까 한 번은 풀어보셔야 돼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원리대로 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올해 시험이잖아. 올해 타시험에서 물어본 행정법 사례시험 문제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따라서 3번 반복된 거부행위 청소 이거 중요해. 이건 사례 기록 다 대비를 하셔야 돼요. 시험으로 내기 딱 좋아. 별표 쳐놓으세요. 자, 넘어갑니다. 행정처분 변경 처분과 소외 대상. 뭐 이 파트는 사실 다 중요하잖아요. 행정처분 변경 처분과 소외 대상은요.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심판을 거치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거고 164번은 심판을 거쳤을 때를 전제합니다. 행정처의 변경 처분의 소외 대상. 판례만 정확히 쓰세요. 밑에 판례.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 대체하거나 주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변경이 동그라미 치고 이게 적극적 변경이죠. 지금. 적극적 변경이 이루어지면 당초 처분은 변경 처분으로 대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소멸해 버리니까 소멸하니까 다툴 소익이 없잖아. 따라서 후속 처분만 소외 대상이 되고 다음 변경 처분의 당초 처분 유효를 전제로 일부만 추가 처리 변경하고 그것이 나머지와 가분적이면 종전 처분은 여전히 소외 대상이 된다. 이건 알아두세요. 워낙 시험에서 많이 나온 쟁점이니까 여기도 별표 하나 쳐놓습니다. 자, 소극적 변경인지 적극적 변경인지 꼭 알아두세요. 영업시간 제한을 10시간 했다가 12시간 했다. 뭐 이러면 소극적 변경이죠. 소극적 변경이냐 적극적 변경이냐 그 판례 키워드 정확히 암기해서 써주시면 되겠고 다음 적극적 변경 명령 체결과 소외 대상은 이미 우리 시험에서도 2번 물어봤어요. 그래도 두 번째 물어본 적이 2017년이니까 많이 지났죠. 적극적 변경 명령 체결과 소외 대상 판례 봅니다. 판례는 취소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은 당초 처분 그리고 재소기한 기산점은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 어떤 사람이 질문했던데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면요. 심판을 거쳤으니까 재결서 정보 송달시가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당초 처분이 기준? 근데 왜 재결서 정보 송달시야? 원처분서 송달시 아니야? 그건 심판을 거치면 밀려버렸잖아요. 당초 처분을 기준 옆에다 줄 빼고 재결서 송달시야. 그래서 당초 처분의 소외 대상이 되면 심판을 안 거쳤을 때만 원처분 송달시, 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정보 송달시죠. 자, 알아두십니다. 2번이나 나왔죠. 첫 번째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사실상 일부 취소다. 이걸 사실상 일부 취소를요. 이런 표현을 쓰죠. 교수님들이 질적 일부 취소. 줄 빼고 질적 일부 취소. 질적 변경인데 사실상 일부 취소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새로운 불이익을 야기할 수는 없어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일부 취소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3개월 영업정지를 2개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정 이렇게 1개월 깎아주는 거란 말이야. 이걸 질적 일부 취소. 그리고 논거에서 불변금,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그리고 밑에 원처분주의. 원처분주의 원칙에 따라서 재결의 고의한 위법이 없다면 원처분을 다투는 게 원칙이죠. 다음 넘어가서 165번. 자, 옆에다 브리타 A급. 원래 A급까지는 안 했는데 올해 법무에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알아둬야 됩니다.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요. 목차를 다 암기하세요. 재결의 고의한 위법의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재결의 고의한 위법의 의미 이 두 가지를 꼭 써야 됩니다.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는요. 19조가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원처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행정선포 19조는 원칙적으로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더 큰 권위와 전문성을 가졌을 때만 개별법에서 재결주의를 취합니다. 재결주의를 취하는 법 딱 둘밖에 없다고 했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도 둘밖에 없다고 했어요. 재결주의 첫 번째 뭐예요? 감사원법. 감사원법에 따라서 감사원 변상 판정에 관한 재심 판정을 감사원 내에서 해요. 감사원법 두 번째는 노동위원회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자, 그 둘밖에 시험에 안 나와요. 재결주의. 첫 번째 감사원법, 두 번째 노동위원회법. 따라서 감사원의 모든 재심 판정은 아니고 감사원이 1차적으로 했던 변상 판정을 재심 판정했을 때 자기 스스로 금액을 바꿨기 때문에 대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다음 노동위원회법에 따라서 노동위원회법 27조가 있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은요. 지방노동위원회 원처분 자체를 대체해버리거든. 중앙노동위원회가 더 큰 권위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은 무조건 원처분주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서 참조조문이 나오면 노동위원회법과 감사원법이 아니면 원처분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써버리면 돼. 원처분주의를 취하면 19조에 따라서 19조 본문에 따라서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 취소소송, 단서에 따라서 재결의 고의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 취소소송. 이때 재결의 고의한 위법의 의미에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느냐? 다수월 판례 포함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시험 문제를 낸다면 가볍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변호사 시험의 특성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잘 보세요. 얘한테 예를 들면 인용처분이 나왔어요. 인용처분이 나한테 얘한테 불허가를 기각을 됐어.
불허가를 기각했는데 을이 병을 상대로 얘에 대한 인용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두 가지를 줄 가능성이 있어. 첫 번째, 취소 제기를 나왔어요. 두 번째, 그때 행정청이 갑에게 취소 통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때 그럼 갑의 권리구조의 수단 어떻게 다퉈야 되느냐? 갑은 어떻게 다퉈야 되느냐?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면요. 취소 재결, 이게 취소 인용 재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용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본 것처럼. 그럼 목차함계라고 했죠. 원처분죄 재결죄, 원처분죄이다. 재결을 고유한 위법의 의미, 내용상하자 포함되느냐? 포함된다. 결론, 19조 단서의 재결처를 제기할 수 있다. 근데 얘를 놓치면 안 된다고. 취소 통보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취소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을 갖느냐? 결론, 안 갖는다. 왜? 취소 재결은 뭐다? 취소 재결은 형성 재결이다. 이걸 쓴 게 핵심이에요. 형성 재결은 재결 자체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니까 후속 조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취소 통보는 뭔데? 취소됐다는 걸 알려주는 단순 사실 통보예요. 그래서 얘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매는 뭐예요? 이거지 이거. 형성 재결의 형성력. 후속 조치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얘는 처분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 얘를 다퉈야 된다. 그러면 인용재결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겠느냐? 그럼 지금 배운 거 목차가 나오는 거야. 원처분죄 재결죄. 얘는 원처분죄이다. 그런데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갑의 불이익이 생겼으니까 얘는 재결을 다퉈야 된다. 재결의 내용상하자를 다퉈야 된다. 왜냐면 자기 원처분을 취소한 내용이 문제니까. 그러니까 원처분죄 재결, 재결죄, 원처분죄. 지금 갑이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상하자가 19조 단서에 포함되느냐? 19조 단서 재결 고연 위법의 의미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 되면은 대부분 다 얘 놓쳐버리거든. 근데 얘를 써버리면 무조건 5점 내지는 앞에 숫자가 바뀔 수가 있어. 전혀 터치도 못한 사람하고 이걸 쓴 사람하고는. 자, 취소 재결의 형성력.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재결 자체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후속 조치가 필요 없다. 그러면 얘가 후속 조치를 한 취소 통보는 뭐냐? 단순 사실의 통보. 무슨 단순 사실? 취소 재결에 의해서 갑에 대한 너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취소됐다는 건 단순히 알려주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야. 자, 이것도 꼭 알아둬야겠어요. 3-1은 안 써도 돼요. 이걸 쓰는 교수님들도 가끔 있는데 그냥 1, 2번만 정확히 써. 넘어가고. 원고 적격은 워낙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일반론은 절대 많이 쓰면 안 돼요. 넘어가서 167번 제3자 원고 적격 있죠. 거기 나와 있는 정도로만 심플하게 써야 돼요. 많이 쓸 필요는 없다. 왜?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제3자 소송이죠. 경업자, 경원자, 인인소송. 넘어갑니다. 경원자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거 저번에 우리 신문에서 이거 나왔는데 엉뚱하게 다들 많이 써서 경원자는 경원자, 경업자 구분하는 경원자, 경업자. 이거 구분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어떻게 쉬워요? 경원자는요. 신청했다 거부 처분 받은 자예요. 불허가 된 자. 거부 처분 받은 자가 타인에 대한 허가 처분을 다투는 거예요. 불허가 된 자로 불허가 된 자. 신청했다 거부된 자가 다투는 거야. 신청해서 허가받은 다른 사람의 허가를. 왜? 허가 하나 놓고 둘이 싸우고 있거든. 허가 놓고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이게 경원관계죠 지금. 근데 경업자 소송은요. 얘는 그냥 기준업자예요. 기준업자. 기준업자가 타인에 대한 신규 허가든지 또는 자금 지원을 받는 수익적 처분이든지 딱 이거라고요. 이거. 우리 신문에서는 보면은 거기는 불허가가 돼버렸거든. 거부 처분이 됐으니까 경원자가 쟁점인데 이걸 다들 여기를 많이 썼단 말이죠. 기준업자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기준의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던 자가 타인에 대한 허가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때 다투는 소송이에요. 경업자. 그래서 기준업자가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다투는 거고 경원자는요. 영업상 지위를 가져본 적 없어. 얘는. 왜냐면 허가해달라고 했는데 거부된 자니까. 완전히 다르죠? 다음 국가적인 원고 적격 여기다 브리타라고 적어놓으세요. 물론 관련 법은 개정이 끝났어요. 근데 현행법을 의지할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국가의 원고 적격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키워드를 암기해 줘야 돼요.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서 첫 번째 키워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했다.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다. 별다른 방법이 없다.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국가 등은 위에다가 국가기관을 의미합니다. 국가기관의 원고 적격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걸 꼭 써주세요. 첫 번째, 다른 국가기관의 조치로 중대한 불이익 발생. 이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고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이때 다툴 방법과 관련해서 첫 번째, 행정부 내부 조정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냐? 두 번째, 권한쟁의가 가능하냐? 세 번째, 기간 소명이 가능하냐? 이때 국민권익위는요, 국민권익위가 소방청장이 붙었던 사건에서도 또는 선관위 장하고 붙었던 사건에서 첫 번째, 내부 조정 안 된다. 왜? 공통된 직근상급 기관이 없어서. 두 번째, 권한쟁의 안 된다. 왜 안 돼요? 권익위는 법률상 기관에 불과해서 헌법상 기관이 아니어서 권한쟁의 주체, 당사자 지위가 없는 거죠. 마지막, 기간소송 법정주의. 규정이 없어서 기간소송 안 된다. 다음, 단체소송 인정 여부. 이건 이미 우리 시험에서 한번 물어봐서 다시 나오긴 힘들어요. 소익은 항상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소익은요, 작년에 이미 또 나왔어. 작년에 우리 2023년 변시에서는 작년에는 뭐가 나왔어요? 가중적 제재가 나왔죠. 그러면 만약에 또 나온다면 남은 이익이 있을 때, 위에다 줄 빼고 남은 이익. 남은 이익 슬래시 후속 조치. 후속 조치가 있거나 남은 이익이 있으면 소익이 있죠. 작년 우리 시험은 가중적 제재로 나왔어요. 객관식에서도 공식입니다. 가중적 제재 처분의 전제가 된다. 소익이 있다. 후속 조치가 있다. 이미 소멸한 처분을 전제로 후속 조치들이 있다. 그럼 소익이 있다. 그리고 아직 남은 이익이 있다. 그럼 소익이 있다. 이 세 가지가 객관식에서는 키워드였어요. 가중적 제재, 소익이 있다. 소익이 있는 세 가지, 가중적 제재, 후속 조치라는 단어, 그 다음에 남은 이익 세 가지입니다. 알아두시고. 그런데 잠깐 앞에 볼게요. 명랑공표 관련해서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명랑공표 사안에서는 두 가지였어요. 그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병역의무 기피자 지방법무처장의 1차 결정, 그리고 최종 결정. 곧바로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다툴 필요, 소익이 없어요. 소익이 없어서 처분으로 인정할 필요도 없다고 봐서 판례가. 판례는 처분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봤지만 우리가 볼 때는 소익이 없는 걸 봐야 돼요. 왜냐면 1차 결정은 최종 결정이 나면 얘는 별도로 존재할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최종 결정에 관한 소송 계속 중.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세요. 실제 판례 사안이었거든요. 소송 계속 중 대법원 판례가 변경돼요. 양심적 변경 거부를 좀 인정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하니까 행정처에 직권 취소했단 말이야. 그러면 판례가 변경돼서 판례 취지에 따라서 직권 취소했다면 판례가 변경됐잖아요. 반복 위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반복 위험이 없어졌고 행정처에 직권 취소해서 명단에서 삭제시켜 줬거든. 따라서 남은 이익도 없어. 별로 소익이 없다. 이걸 기억하세요. 판례 변경. 판례가 변경돼서 행정처에 직권 취소해줬어. 그러면 권리구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필요는 없다는 거야. 왜냐면 판례가 이미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남은 이익이 없다. 반복 위험도 없다. 따라서 소익이 없다. 이게 병역의무 기피자 리딩 판례, 시험에서는 안 물어봤지만 실제 판례 사안이었어요. 본문까지 다 읽어보면.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아둬야겠다. 자, 그렇게 보시고 다시 넘어갑니다.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다. 자, 제가 좀 어려운 판례여가지고 이걸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잠깐만 당사자 소송 파트를 한번 펼쳐볼게요. 여러분 2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지금 완전히 다 안 적어줬는데 여러분 지금 펼칠 수 있으면은 행정소송 규칙 한번 찾아볼게요. 법전 없는 분들은 그냥 어플로 한번 찾아보세요. 행정소송 규칙 19조. 너무 어려워서 이건 안 될 것 같긴 한데 자 한번 봅니다. 19조 관련해서요. 올해 우리 시험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2호에서 마무였죠. 2호 마무. 공무원의 퇴직급여 청구였단 말이야. 올해 우리 시험이었죠 이게. 그래서 이미 2호를 냈는데 만약에 3호를 물어본다면 3호. 3호에서 물어보면 A급은 남목과 다목이라고 했어요. 남목은 시행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입니다. 조합이어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하면 안 돼. 조합에 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 아직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안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다목은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총회 의결. 아직
관리청 계획 이의가 안 나왔을 때 총회 의결은 당사자로 다툰다. 그래서 이거는 A급으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조합 파트가. 근데 감옥이 뭔지 한번 볼게요. 감옥. 35조 5항에 따른 인가 이전에 조합 설립 변경에 대한 총회 의결인데 여기서 인가는 조합 설립 변경인가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만 설명해 드리는데 왜냐면 실제 판례가 있었어요. 이 판례는 법무에서는 지문이 나온 적이 있는데 실제 기출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법무에서만 기출됐어. 여기 보세요. 조금 어려워. 근데 이 지금 행정소송 규칙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행소규칙 제19조 제3호 3호의 감옥이 뭐냐는 거예요. 감옥. 보세요. 조합이 설립됩니다.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설립 인가 받을 때 조합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분담금 이런 것들 다 어느 정도 보냈는데 건축자재가 너무 오르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미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등기까지 하면 조합으로 설립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합에서 총회를 거치면서 변경안을 올려요.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기 위한 변경 안건을 통과시킨 다음에 신청을 해서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하고는 완전히 달라. 왜 달라요? 기억하세요? 조합 설립 인가는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자가 누구예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봤어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그 구성에 대해서 단체장 등에게 승인을 받으면 이게 강화성 인가잖아요. 승인을 받으면 우리 판례는 얘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거든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따라서 민사상 법주체가 신청한 거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는 좀 달라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총회를 거치면 이거 뭐 이상하게 써놓은 책들도 있는데 비법인 사단의 총회에 불과하니까 이건 민사로 다퉈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014년 판례 보면 다 사건 다가 뭐예요? 대법원 민사사건으로 처리가 됐단 말이야. 두 사건이 아니에요. 우가 지금 행정사건이잖아요. 오가 형사사건이고 대법원 민사사건으로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거 뭐 판례 공문형 판례 변경됐다고 뭐 잘못 쓴 교수님이 계셔서 강사님들도 잘못 베낀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립 변경인가는요. 조합 설립 변경인가는요. 누가 하는 거예요? 조합이 하는 거예요. 조합이 총회를 거쳐서 신청하는 겁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은 완전 달라요. 얘는 민법상 비법인 사단이고 얘는 공법인이야. 공법인. 따라서 잘 보세요. 방금 이거는 객관식에서도 나왔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거쳐서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 그런데 이와 다르게 이제 조합이 성립됐어요. 민사상 조합이 아니죠. 공공조합이야. 얘는 법인이야. 총회를 거쳐서 조합 설립 변경인가를 거쳐. 판례는 지금 이 총회 의결은 뭘로 다툰다고 봐요? 판례는? 2014년 판례 보면 얘는 민사로 다투니까 지금 행정소송규칙 19조에서 얘가 빠져있는 거야. 얘가 들어간 거예요. 얘가. 이 총회는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기 이전에 총회 의결은 조합의 총회니까 공법상 합동행위. 그래서 얘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게 지금 행정소송법, 행정소송규칙 19조 3호 감옥이에요. 얘가. 지금 이 내용이야. 이 둘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지금. 그래서 얘는 지금 입법화 안 된 거예요. 왜냐면 판례는 얘는 민사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얘가 된 거야. 조합 설립 변경인가. 왜? 주체가 달라. 주체가. 얘는 조합이 하는 거거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 판례는 뭐냐면 이 판례예요. 잘 보세요. 조합 설립 변경인가인데 1차 변경인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합 설립 2차 변경인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판례사 아닙니까? 그런데 얘가 중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했어요. 그러면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방금 변경 처분에서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얘는 적극적 변경이니까 당초 처분은 어떻게 돼요? 당초 처분은 어떻게 돼? 얘를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소멸하는 거죠. 당초 처분을 소멸해버려요. 소멸해서 원칙적으로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얘는 뭐라고요?
얘 세 가지 얘기했죠. 가중적 제재 처분의 전제가 될 때, 전력이 될 때. 두 번째, 후속한 행위들이 있을 때. 세 번째, 남은이익이 있을 때. 여기에 해당될 판례가 바로 이 판례였어요. 즉, 잘 보세요.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나왔는데 2차 변경인가로 얘가 취소가 돼버렸어. 소멸했어. 소멸하면 다툴 수익이 없는 게 원칙인데, 원칙은 소익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보니까 조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유효를 전제로 후속행위들이 막 잔뜩 나왔어. 그러면 이런 후속행위들을 발본세본하기 위해서 소송경제상 소익을 인정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후속행위 기억하세요. 후속행위. 그리고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나오기 전에, 변경인가 전에 총회 의결 자체를 다투는 것은 공당사의 대상이다. 이게 어디 있다? 행정소송규칙 19조 3호. 얘가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을 제가 설명 안 했는데 너무 어려울까봐 본 강의에서는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제로 이 판례 있잖아요. 후속 조치가 있으면은 이거는 법무에서 객관식으로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아주 어렵게 나온다면 제까지 물어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느껴져요. 자, 꼭 기억하세요. 행정소송규칙 19조 남옥, 다목이 더 중요하긴 해. 근데 만약에 감옥이 나온다면 이 판례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만약에 감옥을 주저하게 된다면 남옥, 다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후속 조치 기억하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틀리진 않겠지?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가중적 제재 처분의 경우 소익이 있다. 단순하기. 자, 우리 시험에 작년에 나온 거죠. 침해 반복 가능성. 그리고 단계적 행정결정에 있어서 소익. 여기는 가볍게 볼게요. 174번에 경원자 소송이 나면 소익은 무조건 판례를 적어줘야 돼. 판례는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해서 원고의 신청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익이 없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익이 있다. 그리고 경원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청을 다툴 소익. 이거는 객관식이 엄청 많이 나왔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2번은 옆에다가 브리타 에이크. 타시험의 기출도 된 바가 있어요. 경원자가 타인에 대한 인용청을 다투는 거 말고 자신에 대한 거부청을 다툴 때는 핵심은 기속력에 의한 재심사 의무. 이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기속력에 의한 재심사 의무에서 우열이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우열이 바뀌면요,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경원자에게 새로운 처분을 발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피고적격은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피고적격,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은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공법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죠. 공법인, 즉 협의공단체 이중적 지위 정도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제소기간까지 할게요. 제소기간은 지금 시험에 안 나온 것은 시험에 안 나온 것만 체크해 주면 되겠어요. 지금 시험에는 우리 시험에서 지금 다 나왔단 말이야. 특히 제소기간에서 보면 안날 90일, 있음날 1년, 그 옆에 정당한 사유 고시공고, 고시공고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뭐가 안 나왔다? 정당한 사유. 동그라미 치고 별표. 정당한 사유가 시험에 안 나왔고 법무에서는 나온 적이 있으니까 얘는 사례 기록에 공이 대비해야 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판은 180일이 도과돼도 소송은 1년이 도과돼도 적법한 소재기가 된다. 자, 정당한 사유의 별표 이게 법무가 아니라 올해 법전형 노무사 시험에서 나왔었죠. 이 모의고사를 한번 낸 적이 있죠. 그래서 별표 쳐놔야 돼. 정당한 사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사례든 기록이든 정당한 사유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모의고사에서 한번 냈어요. 특히 제3자가 뒤늦게 안 거야. 뒤늦게 알아서 90일 내 소지기를 했다면 결과적으로 1년이 도과됐더라도 심판 같으면 180일이 도과됐더라도 적법한 쟁송 계기다. 그게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나왔어요. 고시공고도 나왔고. 자, 그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